예, 안녕하세요. 오늘 3트랙 두 번째 강연을 하게 된 송주영입니다. 제가 박수 치려다가 드셨네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거는 DevOps Art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제목이 거창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창한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일들은 이제 DevOps 롤을 이제 하고 있고 온클라우드에서 한 5년 반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발표하는 자료가 AWS 리인벤트 아시죠? AWS 리인벤트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AWS 리인벤트에서 This is my architecture라는 스피커를 썼었고, 뭐 작년에는 AWS 서밋 코리아에서도 썼었어요. 이게 서밋 때 했었던 내용을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소속에서 일하고 있고요. DevOps 엔지니어이고 삼성 녹스랑 삼성 IoT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 IoT에 대해서 주로 설명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삼성 IoT DevOps 팀을 리딩하고 있어요. 비록 경력이 전 5년 반 정도? 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리딩하고 있는데 뭘 했는지, 뭘 해왔는지 사실 다 설명하려면 40분이 아니라 저는 400분을 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씬 제로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DevOps 코리아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DevOps 코리아에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DevOps 코리아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스마트띵스 클라우드에서 좀 설명드리고 DevOps가 뭐냐? 아까 키노트에서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DevOps는 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표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했는지, 왜 From Tech에서 to Art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삼성 스마트띵스 클라우드 현재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삼성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갤럭시 사용자가 있으실 거니까. 그래서 현재 서비스 중인 것이고, 뭐 자세한 기능은 뭐 다른 데서 설명하는 게 나니까 저희는 테크니션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제가 발표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선배 중에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는 정말 럭키가이다. 너는 정말 행운인 줄 알아야 돼. 맨날 이 얘기를 잊으려면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시작하게 됐어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냥 큰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큰 회사. 그래서 사실 다른 분들보다 제약이 없어요. 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모든 서비스들의 슈퍼 어드민이고, 뭐 거의 언리미티드한 뭐 어카운트도 가지고 있고, 뭐 돈을 뭐 막 써도 되죠. 뭐 이번 달에 내가 내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쓰든 1,500만 원을 쓰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글로벌, 모든 서비스가 사실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번도 국내용 서비스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배경과 뭐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조금 예전에 제가 다른 데서 발표를 할 때 어느 학생분이 발표를 하는데 정말 하나하나 조사해 가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대학생인 친구도 노력을 하는데 내가 뭐 테크니션의 일원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그래서 시작한 게 발표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IoT 클라우드는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하는 거죠. IoT 뭐 잘 아실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IoT 기기를 산정하는 게 저희 기준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인 거잖아요. 핸드폰 기기가 얼마나 많아요. 뭐 억대, 뭐 10억대, 뭐 몇십억 대 기준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용량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돈이 뭐 엄청나게 쓰죠. 그래서 모바일 클라이언트들이랑 뭐 붙어서 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현재 4개 리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유럽이랑 US랑 그리고 AP, 서울이랑
그리고 중국 이렇게 4개의 리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한 400만 대 기기가 현재 붙어 있어요, 저희한테. 근데 이제 지금 기준이 400만 대 정도고 4천만 대가 아니라 4억 대 정도를 저희가 설계해야 되는데 그런 걸 뭐 어떻게 하는지, 일을 하는지 뭐 그런 거를 가보려고 해요. 자, 저희 간단하게 기술적 백그라운드에서 뭐 설명드리면 팀은 뭐 매니저, 롤이죠. 디벨로퍼 있고, 데브옵스 엔지니어 있고, 테크옵스 엔지니어 있고, QA 엔지니어 있고 다 각기 다른 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고요. 약 150개 이상의 서비스가 돌고 있어요. 인스턴스 개수가 아니라 서비스 개수가 15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인스턴스 숫자는 제가 잘 안 세는데 저희 세는 게 의미가 없죠. 3,000개? 한 4,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00개 정도.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 자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스프링 부트도 있고 자바 이제 퓨어 자바 얘기하는 거예요. 고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그루비도 있고 데이터 레이어는 카산드라 있고 오소라 있고 다이나모딥 있고 레디스 있고 뭐 관련 솔루션에서 HA 프록시도 쓰고 엔진엑스도 쓰고 다커도 쓰고 뭐 클라우드 프론트 람다 AWS 모듈 뭐 거의 다 쓰죠. 뭐 테라폼도 쓰고 앤서블도 쓰고 굉장히 많아요. 적다가 일부분만 그냥 기억난 것만 적었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런 배경에서 무엇을 만들었는지랑 어떻게 만들었는지랑 뭐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 스마팅스라는 회사와 뭐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저희 마이크로 서비스예요. 이게 보여드려야 돼,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저희 GitHub에 LS를 하는 명령어인데 저희 어플리케이션 앤서블 롤들이에요. 실제로 100 몇 개인지도 요즘은 잘 안 세요. 너무 세다가 많아가지고 이거 말고도 숨겨져 있는 것까지 합치면 더 있어요. 보안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데브옵스가 뭐냐,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데브옵스가 개발한다고 뭐 운영이랑 합쳐서 뭐 개발과 뭐 느려져서 뭐 개발팀이 운영에 참여해서 좀 더 효율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개발을 안 해요. 사실 개발을 안 하거든요. 그럼 난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아니구나 싶어서 항상 인프라 엔지니어라고 저를 소개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해외 컨퍼런스를 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업무가 데브옵스에 완전 정확하게 맞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해외에서 만났었던 친구들이 얘기했었던 정의는 데브옵스는 컬처고 데브옵스는 오토메이션이고 데브옵스는 메저먼트고 데브옵스는 쉐어링이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했어요. 데브옵스는 파일업이고 파일업이다. 컬처는 항상 데브옵스가 어떤 거를 해야 데브옵스 이럴 게 아니잖아요. 문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데브옵스다. 이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토메이션이죠. 뭐 모든 사실상 자동화를 한 거예요. 어떤 행위 자체든 내가 내 로컬에서 하든 디플로이먼트든 모든 행위를 자동화하는 행위가 데브옵스고, 메저먼트는 측정이잖아요. 우리가 모니터링 같은 거를 해도 측정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단순히 측정하고 테스트하고 서로 그 결과를 공유하고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쉐어링은 과거에는 내가 공부한 거를 굳이 남한테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 역할의 롤에 맞춰서 뭐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AWS 리인벤트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어떤 시니어 엔지니어가 한 얘기였어요. 굉장히 공감을 받았었거든요. 더 이상 어느 누가 혼자가 기술을 따라가기엔 기술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팀원이 10명이면 뭐 각 기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공부한 거는 옆 사람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취지인 거죠. 그리고 파일업은 뭐 그대로 쌓고 그리고 정리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쌓고 축적하고 모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발표를 할 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발표가 있을 거고, 대부분 이제 스피커들은 내가 하고 싶은 발표가 있을 거고 청중분들이 원하는 발표가 사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테크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팀이 엄청 많아요. 글로벌. 한 10개 팀이에요. 전부 다 글로벌로 흩어져 있고 캐나다, 미국, 한국, 인도, 중국 모든 친구들과 협업을 해야 돼요. 어떤 모듈은 뭐 어디서 개발하고 어떤 모듈은 어디서 개발하고 삼성이란 회사가 사실 IoT에 가장 유리한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IoT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드디어 통합이 됐어요. 그 통합된 팀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 그거 뭐 그런 기술적으로 그런 과정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발팀도 있고, 뭐 데브옵스 팀도 있고, 테크옵스 팀도 있고, 각 나라마다 개발팀도 있고, 데브옵스 팀도 있고, 테크옵스 팀도 있고 하면 셀 수가 없을 거잖아요. 자, 그런 걸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해외 팀이다 보니 영어잖아요. 굉장히 사실 우리 개발자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다 인티그레이션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팀이 아주 잘하고 있더라도 다른 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챌린지 중에 하나였고 리소스가 굉장히 없었어요. 삼성이라는 회사는 제가 꼭 말씀드릴 때 이 발표는 삼성 일렉트로닉스의 오피셜한 내용이 아니라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리미티드 리소스도 있고 항상 듀데이트가 엄청 타이트해요. 그래서 전체를 셋업하는데 한 7,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오버럴 인프라스트럭처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100% AWS에서 돌아가고요. 뭐 IoT 뭐 이렇게 기기를 맞춰서 뭐 앞에 앞에 것들이 붙어서 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지죠. 사실 뭐 의미 없죠. 그냥 이제 예뻐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어떤 툴을 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보자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는 테라폼이랑 패커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세히 얘기 못 할 거예요. 자세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발표를 했을 때 테라폼 한 개만 가지고 저는 2시간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오버롤하게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꼭 데브옵스 코리아 다음 컨퍼런스 때 꼭 참석을 해주세요. 저는 정말 한국 데브옵스 코리아가 정말 커져서 데브옵스 문화가 잘 정착되고 더 이상 리딩한 거를 뭐 미국이나 그런 회사에서 리딩하길 원치 않거든요. 한국 분들도 사실 한국 엔지니어가 개개인으로 보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꼭 모이면 문제를 일으켜요, 꼭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합쳐서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과 뭐 그런 거 있죠. CI 툴은 저희는 이제 코드들은 다 깃랩에 저희가 자체로 올려서 깃랩에 있고, 그리고 서클 CI도 쓰고 젠킨스도 쓰고요. 그리고 디플로이먼트에서는 앤서블러도 쓰고 파이썬으로 커스텀 스크립트 만들어서도 쓰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뭐 공개한 스피네이커라는 툴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지라 쓰고 컨퍼런스 쓰고 슬랙 쓰고 뭐 다 쓰죠. 인프라는 뭐 다 AWS 올라와 있고요. AWS 서비스는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잘 명시드리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간단하게 플로우를 그리면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는 대부분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테크옵스 엔지니어가 올려요. 그래서 뭐 관련된 코드들, 앤서블 코드가 있고 테라폼 코드 있고 패커 코드 있죠. 그걸 GitHub에 올려서 GitHub를 서클 CI랑 연동했어요. 그래서 뭐 문법 체크도 가끔씩 하고 뭐 간단한 테스트 같은 거 돌리죠. 그리고 인프라 생성은 테라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어플라이를 하면은 뭐 다 만들어지죠. 사실 저희는 굉장히 컨벤션 같은 거를 가장 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컨벤션이 맞춰 있어서 하나의 인프라를 찍어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100% 코드 리뷰는 다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며 뭐 어플리케이션 코드며 전부 다 100% 리뷰를 해야 머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회사 생활 힘들었을 때 뭐 이직을 좀 해볼까 해서 전화를 뭐 이직하다가 서류 통과되고 면접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혹시 삼성전자는 서드파티 써서
제가 발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서드 파티를 써서 뭐 다 한 거 아니냐, 외주 써서. 외주는 1도 없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외주 팀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삼성전자 엔지니어 소속인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 있고 뭐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디플로이먼트의 근간이 되는 이미지 베이스드 디플로이먼트를 하고요. 최근에 데브옵스 코리아에 글을 누군가 올리셨더라고요. 피닉스 패턴이라고. 네. 아까 저한테 럭키가이라고 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오리진 이미지를 패커 통해서, 오리진 이미지라면 우분투 그냥 퓨어한 이미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각 오리진 OS 이미지에서 JVM 베이스를 생성하고 우분투 베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 각 어플리케이션이 뭐 필요하다면 각 근간이 되는 베이스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CI를 돌려서 각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다 뽑아내요. 그리고 접속하는 바스티언, 모니터링 서버 뭐 전부 다 디플로이먼트 개념이에요. 모니터링 서버의 뭐 버전을 업그레이드한다. 바스티언에 뭘 추가한다. 뭐 기능을 추가한다. 업데이트를 한다. 전부 다 이미지 베이스 기반이고 모든 게 다 디플로이먼트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접속하는 서버 뭐 고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노티피케이션은 뭐 슬랙으로 받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디벨로퍼가 하죠. 이제 앤서블이나 패커 코드를 GitHub에 똑같이 올려서 서클 CI랑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GitHub에 올린 앤서블 코드랑 관련된 코드들을 일정 필요한 부분을 묶어가지고 S3로 올리게 됩니다. S3는 웹파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아시는 분 계실 거고 못 아시는 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아티팩트를 올리게 돼요. 주로 앤서블 파일들이에요. 앤서블의 롤들, 어플리케이션 롤들, 뭘 설치해야 되는 거, 보안에 관련된 컨피그레이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개발자는 git랩에다 커밋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면 뭐 테스트랑 뭐 유닛 테스트 뭐 그런 거는 당연히 다 돌고, 딱 올리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해서 어플리케이션 자르 파일이 떨어지잖아요. 스프링 부트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그것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S3에 올리고, 그리고 젠킨스를 트리거링 합니다. 트리거링 하면 젠킨스는 파이썬, 내장된 파이썬 스크립트를 돌려요. 그리고 앱 이미지 베이스로 EC2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버가 디플로이먼트 될 때마다 기존에 있는 인스턴스는 터미네이트하고 새롭게 인스턴스가 올라오는 구조예요. 이런 방식을 블루그린이라고 부르잖아요. 처음에 기존 거에 계속 서비스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게 뜨게 되면 다음 거는 기존 올드한 거는 이제 새롭게 디플로이먼트 한 게 OK라면 다 터미네이트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서버에 문제 생기면 그 서버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터미네이트 시킵니다. 그 서버를. 그래서 저희 테크옵스 팀은 또 그것도 불편하다고 스피네이커라는 툴을 써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 베이스로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든 뭐 다른 디플로이먼트 방식이 있잖아요. 기존에 뭐 인스턴스를 터미네이트 안 한다거나 뭐 카나리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방식 통해서 디플로이먼트 방식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보통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해요. 피닉스 패턴 뭐 그 얘기 나오죠. 그래서 뭐 컨피그레이션 드리프트를 피하는 거, 뭐 저희가 대부분 얘기하면 휴먼 에러가 특히 인프라를 구성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작은 체인 뭐 굉장히 뭐 했었던 게 에러가 나서 뭐 그래서 인프라를 잘 구성한다는 건 가드레일을 막 잘 세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드 프로블럼이다 그렇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피그레이션이 전부 다 앤서블 코드로 다 정의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저희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해야 되고 각 글로벌 서비스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망으로 구축해 놓은 게 개수도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존 어카운트,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니까 애저로 해야 되나? 애저 어카운트든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든 저희는 어카운트 개수만 해도 이제 10개가 다 넘어요. 릴리즈 엔지니어링 하는 공간, 프리프로드 공간, 어스, 뭐 보안 쪽으로 뭐 예민한 공간 전부 다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컨피그레이션을 다 뭐 앤서블로 올리고 다 대응할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는 다 테라폼으로 돼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얘기할 때 어떤 게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예를 들면 과거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얘기 나올 때 앤서블 같은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EC2와 뭐 이걸 연결되어 있는 로드 밸런서를 땅 치면 뭐 생성이 딱 되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다. 저는 사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는 형상이 맞아야 되잖아요. 사실상 이 코드를 봤을 때 형상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생김새와 실제 인프라 생김새와 코드처럼, 어플리케이션 코드처럼. 그래서 그 테라폼이란 툴이 굉장히 좋은 툴이죠. 뭐 비슷한 툴로 아마존에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툴이 있는데 굉장히 쓰기 별로였는데, 네, 오픈 소스로 그것도 해시코프라는 회사에서 테라폼, 해시코프라는 회사는 참고로 패커도 만들었고 베이그런트도 만들었고 각종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걔네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테라폼을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No SSH 액세스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서버 떠도 애초에 그 방화벽으로 22번 포트나 뭐 다른 SSH 포트 같은 걸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이미지를 피닉스 서버 패턴이다 뭐 이렇게 부르죠. 그 관련된 내용은 데브옵스 코리아에 들어가시면 누군가 굉장히 잘 정리해 놓으신 게 있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데브옵스 업무, 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오토메이션 업무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오토메이션 업무 얘기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되도록 다른 값들, 뭐 굉장히 다른 값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로드 밸런스의 DNS 주소라고 합시다. 사실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 뭐 EU 리전이든 각 리전마다 DNS 주소가 다 달라요. 그건 뭐 당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공통화하려고 그거를 이제 매핑 시켜서 뭐 프라이빗 DNS 서버를 둬서 그 프라이빗 DNS에다가 그걸 넣고, 사실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선 A라는 서비스가 B라는 서비스 호출할 때 전 리전에서 똑같은 URL을 호출하게 만드는 거, 뭐 그런 게 사실 데브옵스의 진짜 오토메이션 업무죠. 그리고 누가 데브옵스 업무를 잘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뭘 알아, 뭘 해,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 저는 컨벤션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컨벤션이 정말 한 파일을 열고 특정 단어만 딱 바꾸면 이게 그대로 다른 서버로 들어가거나 다른 서비스로 런칭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데브옵스의 오토메이션 업무라는 건 다른 값들을 어떻게 공통화로 하고, 이게 만약에 불변의 뭐 공통값을 못 바꾸는 값이라면 어떻게 컨피그레이션을 이렇게 잘 집어넣느냐 뭐 이런 거죠. 이제 앤서블이라는 툴에서 그룹 베리어블 같은 거 이용을 하면은 뭐 저희가 전부 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앤서블은 또 볼트라는 암호화, 자체적으로 키 암호화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안 걱정도 좀 덜 수 있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데브옵스가 그럼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데브옵스는 오토메이션이다. 네. 뭐 파이프라인 구축하고 프로세스를 성립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오타네요, 오타. 중간에. 그리고 매저먼트 같은 거 테스트하고 수치화하는 거. 그리고 모니터링 팩터 같은 거. 그래서 APN 같은 거에 뭐 문제가 생겼다. 어느 상황에서 어느 거를 문제가 생겼다. 이런 패턴들이 어떻더라. 뭐 이런 것도 매저먼트의 영역이죠. 테스트 결과 남기고 퍼포먼스 테스트하고 그런 것도 전부나. 그리고 쉐어링한 거.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교육 업무예요. 교육 업무. 팀원이 늘어나고 새로운 팀원이 오면 아무것도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들도 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빨리 성장시키고 엔지니어, 정말 목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만드는가. 사실 이게 쉐어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딱 투입했을 때 바로 뭐 몇 개월이든 실무에 투입하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리는가, 뭐 이런 거를 계산해서, 또 이것도 매저먼트죠. 사실 얼마큼 걸리는지, 뭐 교육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게 효과가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파일업은 도큐먼트를 축적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컬처가 뭐냐? 사실 데브옵스 할 때 그럼 어떻게 데브옵스 할래?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툴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데브옵스라는 걸 좋아. 데브옵스를 알겠어. 내가 이제 데브옵스가 뭔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게 그럼 우리가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컬처를 어떻게 만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컬처가 뭐냐? 컬처가 뭐냐? 도대체 컬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팀한테 적용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얘기를 오늘의 중적 주제는 사실 이거예요. 다음번에는 꼭 실무 얘기와 컨벤션 얘기 어떻게 맞췄는지 꼭 그런 것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런 오버롤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문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문화를 어떻게 만드냐? 라고 접근을 해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는 엄청난 투자와 자본의 힘으로 집어넣는 거죠.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건물을 왕창 세우고 도로를 닦고 뭐 여러 개 자본의 힘을 들어올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목표한 바를 딱 집어넣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그런 도시가 있죠. 그게 바로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죠. 라스베가스가 전형적으로 자본의 힘으로 문화를 만든 구조잖아요. 건물을 왕창 세우고 도로를 세우고 사실 걔네 목적은 카지노를 돌리고 컨벤션 센터에 공실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문화를 생성한 도시가 라스베가스죠. 그러면 접근할 때 우리가 그럼 회사의 문화를 만들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잖아요. 뭐 큰 회사라면 뭐 이렇게 큰 회사도 사실 하기 힘들죠.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성공할 보장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저희가 데브옵스 문화를 만들어 하는데 이 방식으로 한다? 사실 힘들죠. 제일 좋은 방법은 데브옵스 만드는 방법은 돈 엄청 뭐 해서 좋은 엔지니어를 왕창 뽑는 거예요. 경력자분들, 유명하신 분들, 뭐 잘하고 계신 분들을 왕창 뽑아서 20명 왕전 만들고 그 중에 리딩할 사람 딱 한 명만 정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런 확률이 높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인데 그렇게 사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자, 그럼 두 번째 예는 물레예술촌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가시면 뭐 여러 애 막 있어요. 꾸며져 있어요. 물레예술촌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은 원래 홍대가 그런 문화였죠. 미술의 계보에 내려와서 거기에 예쁜 뭐 화방들이 생기고 카페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홍대 고유한 문화가 생기고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클럽이 생기고 뭐 공연장이 생기고 그런 문화가 생겼다가 돈이 되니까 자본이 꽝 들어와서 사라졌죠.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물레로 옮겨오니까 지금은 비싸지만 당시에는 값이 싼 물레로 오니까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치화하고 매저먼트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예술가들의 목표는 뭐 자신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다 달라요. 자신이 표현하는 거랑 뭐 그거랑 하면서 자신의 목표들을 세우고 다 하고 있죠. 목표가 있어야죠. 그리고 자유로운 문화. 개발자를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는 아시잖아요. 뭔가 제한을 걸고 리스트릭트 해놓으면 일하기 열나 싫어요. 진짜로. 내가 하려고 하다가도 너 이거 하지마 하면은 진짜 짜증나고 그게 업무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자유롭게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스텝 지금 당장 해서 문화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일주일 고생하고 2주일 고생한다고 한 달, 두 달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쉐어링 해야 돼요. 그냥 어떤 툴 도입한다고 데브옵스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상. 자, 그러면 어플라이를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목표는 사실 다 정해져 있죠. 각 회사마다 목표가 다 다르고 뭐 그런 건 다 있죠. 자유로운 문화. 첫 번째 백그라운드는 자유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아직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부족해요. 그것도 현재 깨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옆 강의실에서 데브섹옵스라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강연을 하고 계시죠. 저희도 하고 있어요. 데브섹옵스. 데브옵스가 아까 그런 정의였다면 데브섹옵스는 뭐냐?
모든 사람이 보안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데브옵스 엔지니어, 시큐리티 엔지니어, 매니저, 테크옵스 엔지니어, 무슨 보안 사고가 터지든 보안을 예비하는 방책이든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처하고 하는 게 데브섹옵스죠. 예를 들면 아까 피닉스 패턴에서 거기에 이제 오토메이션 집어넣고 다 한다면 아까 이미지를 막 만들었잖아요. 이 베이스 이미지 만들고 이 베이스 이미지 만들고 뭐 하고 그런 사이에다가 연결점에다가 우리는 CV 체커 같은 것들 도입할 수 있잖아요. 뭐 AWS 기준으로 보면 인스펙터나 뭐 관련 툴들이 엄청 많죠. 취약점 발견하는 툴들. 거기서 이미지를 만들 때 사실 yum 업데이트 치고 apt-get 업데이트 치는 것도 사실 보안의 한 일원이죠. 사실상. 항상 최신의 코드를 이용한 거. 그래서 이미지 베이스가 항상 최신의 업데이트 코드 베이스인 거예요. 이게 그 이미지가 개발기부터 스테이지기부터 로드 테스팅, 프로덕션까지 모두 다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니까 사실상 계속 테스트는 되고 있는 중인 거죠. 데브 올라가고 스테이지 올라가고 로드 테스팅 올라가고 프로덕션 올라가도 뭐 업데이트에 페일이 있든 아니든 중간에 발견될 확률이 매우 크죠. 원 스텝 하나하나씩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파이프라인 오토메이션 했다고 데브옵스 아니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함으로써 데브옵스 구축한 거는 그런 걸 하는 게 시작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사실 디플로이먼트 같은 거 쉘 스크립트로 구현해서 막 밀어넣고 했거든요. 그런 거 밀어 넣을 때 사실 그런 행동 하나 했는데 다음 스텝은 뭐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쉘 스크립트를 쌌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이게 문제가 뭐 오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편하게 할 것이냐, 어떤 툴을 넣을 것이냐 계속 고민해야 돼요. 완벽한 툴은 없으니까. 완벽한 디플로이먼트 방식도 없고 다 모든 회사마다 다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른데 다 거기에 맞는 방식이 있고 남의 거 집어넣어도 남의 거 좋은 거 집어넣어도 뭐 우리 문화에 맞춰서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집어넣고 계속 고민하고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직업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사실 모든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사실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 프로덕트가 올바르게 개발된 거에 대한 모든 행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걱정했었어요. 데브옵스 코리아 갔는데 데브옵스는 개발 조직에서 운영팀이 답답해가지고 운영팀은 개발 조직이 답답해서 데브가 옵스를 하고 옵스가 데브를 하면 데브옵스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드릴 말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데브옵스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들과 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머릿속 프레임을 다 없애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릿속의 프레임을 다 없애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써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일을 하면서 지금 이제 대학생까지 합치면 전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약간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뭐 컴퓨터와 함께한 인생이 대략 뭐 15년이라고 치면 15년 동안 왜 계속 검증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왜 어떤 처음 만난 사람이 왜 내 실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고 이걸 왜 이런 문화가 도대체 왜 탄생했는가 그거가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다른 팀들과 많이 일을 하니까 저는 이제 연차가 낮죠. 사실상 전 7년 차밖에 안 돼요. 사실 이 업계에서 굉장히 하지만 만 6년 동안 저는 온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클라우드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뭐 인스턴스 관리하는 인스턴스 뭐 개수 세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뭐 방법론이라든가 다행히 좋은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뭐 업계에서 유명한 분들에서 지금은 뭐 미국, 캐나다 뭐 다양한 회사 뭐 카카오에도 가시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약됐었죠. 그래서 고민이 왜 도대체 나를 검증하려고 드는가? 왜 엔지니어들은 서로 우리가 검증을 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봤는데 며칠 전에 그 답이 아닐까 싶었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서 공부를 하면 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딩은 안 하고 시험 공부만 한 다음에 남한테 과제는 넘기고 뭐 그렇게 해서 버스 탄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 행위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근데 사실상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프레임에 굉장히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경우가 또 올까봐 겁을 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이 너가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일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사실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은 사실 더 이상 기술셋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쉬워졌어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실력 없는지는 대충 이 사람이 5분만 말해도 10분만 말해도 사실 우리는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때가 됐죠. 한 7, 8년 차, 뭐 10년 차 엔지니어 분들은 쉬울 거예요. 얘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얘는 정말 괜찮은 애구나. 이런 거를 할 건데 아직도 검증을 하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브옵스 코리아에서 꼭 발표하고 싶은 건 제가 발표를 하나씩 할 때마다 하나씩 프레임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엔지니어잖아요. 사실 우리는 협업의 대상이지 서로 검증하고 하는 실력을 가르고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파일업이라는 얘기를 해요. 앞에 네 단어들은 사실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리스펙하고 정말 어썸한 회사가 뭐냐라고 하면 뭐 있겠죠. 넷플릭스, 요즘은 넷플릭스 엄청 핫한 넷플릭스며 구글이며 뭐 애플이며 삼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리스펙한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아, 이 회사는 정말 대단하다. 저한테 그런 회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한치의 것도 없이 루이비통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야? 뭐 기술 얘기하는데 갑자기 루이비통을 얘기를 왜 해? 하잖아요. 얘네는 1800년대부터 일을 해왔잖아요. 여기 나오죠. 185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명품계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됐죠. 뭐 여성분들은 관심이 있고 남성분들은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얘네는 값싼 브랜드의 제품부터 한 몇십만 원대, 얘네 기준에서 싼 거 몇십만 원대부터 몇천만 원대까지 가장 비싼 제품도 얘네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스펙트럼을 다 소화하고 있고 현대 이 작품이 미국에서 제프 쿤스라는 사람의 아티스트와 협업을 한 콜라보레이션을 한 작품이에요. 지금도 걔가 가장 핫한, 이 사람 사실상 데니스 리치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죠, 예술계에서. 그런 사람과 계속 콜라보레이션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절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건 전 취미 중에 하나가 루이비통에서 나오는 책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루이비통 애들은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책도 팔고 있어요. 근데 이 책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자, 이거 저희 집에 있는 책인데 여기 앞에 필름지로 얘네가 100년 전에 했던 작업들이 그대로 다 인쇄돼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아카이브 센터를 100년 전부터 150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는지,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어떤 패턴을 고민했는지, 내가 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 각 디자이너 소속들이 모든 자료를 아카이브해서 그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죠. 뭐 돈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얘네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죠. 사실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일업이 뭔 얘기하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제 후배들한테 얘기하거나 뭐 얘기하는 건 너의 행위를 기록할 수 있는 만큼 다 기록해라 이거예요. 네가 하는 일, 지금 뭔가 확신이 없는지라도 이것도 기록해야 돼. 사실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다 기록해라. 뭐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이런 일을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카카오에 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일하다가 야, 3달 전 며칠에 그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있어 하니까 그 친구는 매일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업무 일지를 매일매일, 여기서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업무 일지를 써서 2년 전에 어떤 날에 내가 뭘 했는지도 그 친구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카이브가 하루 쌓이는 게 아니라 하루가 쌓이고 10번이 쌓이고 100번이 쌓이면 그게 문화를 탄생시키죠. 모든 엔지니어가 10명이면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서로 공유하는 곳에 기록하고 하다 보면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좋은 팀이냐, 그 팀이 좋은 팀이냐 제가 판별하는 요소가 하나 있을 때 얼마큼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팀이 하는 위키 페이지가 얼마큼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제 중요한 판단 척도 중에 하나거든요. 이 팀의 레벨을 산정할 때 저희는 컨퍼런스라는 이제 아틀라시안에서 나오는 위키를 쓰고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천몇백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카이브 엄청나게 페이지가 많거든요. 뭘 해도 무조건 쓰고 무조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음 건 그럼 뭐 할 거야?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많아지니까 기록을 아무리 잘해도 일단 영어로 다 써야 되고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관리가 안 되니까 다음 거를 고민하는 거. 원 스텝 다음 걸 고민하는 거. 이거 어떻게 그러면 뽑아낼 거야? 그래서 저희는 뭐 챗봇 뭐 이런 것도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다 아카이빙한 자료를 뭐 머신러닝에 돌리고 넣고 돌리고 저장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수백 개의 서비스가 있으니까 어떤 게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내가 한 방에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계속 고민하는 행위. 사실 그런 본질이죠. 본질. 데보스의 본질. 그렇게 해서 지금 제 부제목이었죠. From Tech에서 to Art로 가는 거. 저희는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제가 첫 번째 기술적인 얘기하고 지금 예술로 왔어요. 저는 꼭 엔지니어들을 얘기할 때 예술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꼭 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 저에 의한, 제가 생각한 20대 친구들이 막 TV에 나와가지고 뭐 I'm killing 막 이러면서 막 랩하면서 I'm artist 하잖아요. 사실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귀엽잖아요, 되게 생각해보면. 근데 사실 저희도 장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코드의 장인이다. 굉장히 뭐 오랫동안 하셔서 했는데 그 위에 단계가 뭐냐? 아티스트를 우리도 이제 쓸 수 있는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 테크니션들은 왜 아티스트가 될 수 없는가? 사실 지금 했었던 것들을 뭐 얘기하면은 뭐 충분히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왜 못하느냐, 뭐 그런 얘기 하죠. 자, 그리고 데브옵스가 뭐냐? 사실 저희 팀은 이미 데브옵스 엔지니어란 롤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역할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서비스를 구축할 당시 때. 뭐 1년 반밖에 안 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다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자바, 스프링부트,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디플로이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요구사항이 앞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만들 때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이미 디플로이먼트 방식은 블루그린으로 정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런 것도 필요하면서 예상하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확장성이죠, 사실. 확장성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는 거. 이런 얘기도 굉장히 필요하죠.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꼭 다음 데브옵스 코리아에 제가 발표하게 되면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술 얘기로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술이란 게 인스파이레이션을 뭔가 어디서 꽝 받아가지고 한 번에 꽝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이거든요. 이건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 와이프가 예술가예요. 저는 집을 만들 때 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너무 많이 싸운 거예요, 이 친구랑.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자신의 집을 표현할 때 제 한계, 내 아이덴티티가 들어간 공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한 번에 계산하고 탁탁 집어넣냐, 이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번을 바꾸고 수백 번을 배치하고 해서 색감을 하나씩 맞추고 그런 공간에 대한 표현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탄생하죠. 지금은 더 많이 바뀌어 있어요. 참고로 한 3년 전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계속 제가 좋아하는 물품들을 사고 하나씩 모아서 그 공간을 표현하고 하는 거. 사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우리가 만드는 게 똑같아요. 예술이랑 우리 기술자 뭔가 개발하는 게 예술 과정이랑 너무나 똑같아요. 작품 과정 하나 만드는 게.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작이잖아요.
씬 제로라고 했어요. 데브옵스 알트의 씬 제로다. 사실 어떻게 지금 저는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감정을 집어넣고 내가 어떤 팀에 들어가서 그 팀이 나아지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감정이 365일 동안 항상 업돼 있으면서 굉장히 원 스텝 마음을 안 잃어가게 만드는 행위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건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 가슴속에 감정을 밀어넣는 작업에 대해서 부족함하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는 과정, 지금 제가 표현한 거는 이미 1년 전에 다 끝났던 내용이에요. 이미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 1년 전에 다 했어요. 이미 1년 반 전에 이미 다 설계하고 다 끝났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1년 반 동안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거랑 바뀌는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공유하고 쉐어링하고 엔지니어들끼리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면 사실 데브옵스 엔지니어, 저는 프로덕트를 데브옵스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삼성을 데브옵스 문화에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꼭 한국 문화 자체를, 엔지니어 세상을 데브옵스 문화로 꼭 바꿨으면 하는 게 제 목표죠. 그리고 그게 아티스트가 되는 게, 테크니션으로부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이고, 네, 질문 사항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 좀 밝혀줄 수 있을까요? 루이비통 말씀하시는 네. 하는 일 하나하나 메모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된 그 일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주된 목적이 뭔지 궁금한데. 네. 저도 예를 들면은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메모하는 일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하는 목적은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말단에서 이제 코딩하는 정도인데 네. 제가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앞으로 올 시대들이 있고 네네. 똑같은 성질 안 하게 하는 맞아요. 그거예요. 네네. 똑같은 네, 그게 시작이죠, 사실. 그게 시작이에요. 내 행위로 인해서 옆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다른 팀이 고통받지 않고 한 거. 그게 사실 데브섹옵스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말만 달라지고 코어랑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옆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프로덕트도 잘 태어나죠. 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시면. 예, 없으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고, 이게 저희 다른 집 방면의 모습이에요.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공력과 그런 걸 들어갔는지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저희도 하이어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팀에서 같이 일할 분들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 메일로 보내주시면 굉장히 인스파이어레이션을 줄 수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도 너무 부족하고 힘든데, 거기서 시니어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검토 후 상무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퍼스널 메일, 궁금하거나 디스커션 하실 내용이나 그런 거 있으면 편하게 밑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친구 하실 분도 같이 아까 이 공간에서 같이 술 한잔 하실 분도 찾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술자리 갖고 부부 동반을 가장 환영하고 1순위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락 주시고, 나중에 여기저기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또 뵙고, 아니면 데브옵스 코리아 시즌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